시진핑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공산당을 유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산당의 역할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사회주의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나라를 세웠지만 이게 진짜 중국 공산당 밑에서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에서 4천만 명 굶어 죽이고 문역을 해갖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등소평이 한 거는 함재봉입니다. 현재는 한국학술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원장으로 있고요. 경력으로 치면은 고등학교부터는 미국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부, 그리고 학부 졸업하고는 대만에 가서 한 2년 또 중국말 공부했었고, 그건 다시 미국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끝내고, 92년부터는 연세대학교에 와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사상 전공을 해서 교수를 하다가 2003년인가? 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사회과학국장 이런 자리가 돼서 거기 가서 또 2년 있다가 그다가 또 미국 LA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SC 남가주 대학교에 또 교수로 한국학 교수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한 2년 있다가 또 옮겨서 그 옆에 산타모니카에 있는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 굴지의 그 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또 한 3년 정치학자로 일하다가 그리고 2010년에 들어와서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한 9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하면서 주로 이제 책 쓰고 강연하는 활동을 합니다. 책은 지금 현재 한국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계속 집필을 하고 있고 현재 5권까지 나왔고 앞으로 계획은 한 2-3권은 적어도 더 나올 것 같고 또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썼고 하여튼 앞으로 전공 분야는 물론이고 역사 이쪽 분야에서 좀 계속 저술 강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함재봉입니다. 대부분 조선인들이 조선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역사에서 몇 가지 참 중요한 고비들이 있고 우리 현재의 한국 사람이 누군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역사를 결국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죠. 고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선 나라 뺏겼던 거, 전쟁 났던 거, 갈라졌던 거, 식민지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성공을 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 발전도 이뤘고 민주화도 이뤘고 정말로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근현대사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도 많고 굴욕적인 것도 많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안 그랬었으면 참 좋았던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조선이 왜 멸망을 했고 조선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선이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고 굉장히 조선 백성들이 행복했었고 조선 지도자들이 참 나라를 국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하고 잘 나라를 이끌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 그렇다면은 뭐 사실 굉장히 억울한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당연히 역사가 그래서 분노를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하던 조선이 망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어떤 객관적인 역사를 보든지 뭐 조선이라는 거는 글쎄요 뭐 19세기 초반부터 맨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밀난 무슨 홍경래난 뭐 무슨 동학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밀란들이 뭐 다른 무슨 정변이 나고 이런 건 다 차치하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야말로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면 잘 살고 있었고 나라가 잘하고 있으면 그런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온다라든가 외교관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실정을 보면 정말 처참하게 잃을 게 없다라는 얘기만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19세기에 정치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외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 사람들이 보통 조선의 평민들이 조선의 천민들이 조선의 여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차별받고 나라 전체가 천민도 있었지만 중인도 있었고 뭐 서울도 있었고 뭐 서북인은 서북인이라고 차별을 했고 호남은 호남이라고 차별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차별하는 주체는 극소수의 문반 사대부밖에 없었고 그래서 왕실하고 문반 사대부 몇 명밖에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게 조선의 5%밖에 안 됐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를 통해 갖고 관리를 선발해서 조선을 통치하는데 제일 관리 숫자가 많았던 게 한 500명이에요. 조선이 인구가 세종대왕 때 500만이었고
망할 때쯤 되면은 한 1000에서 1200만 정도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관료라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조 판서, 육조 참판, 뭐 관찰사, 무슨 뭐 군수 다 합쳐봐야 그 몇 명이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제 분리 통치를 한 거야, 다. 남녀 간에, 지역 간에, 신분 간에,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요, 정말로 처참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밀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정변도 일어나 왔고, 또 다른 종교들도 막 생겨나고, 아니 그게 나라가 잘 되고 있고 유교 국가가 잘 되고 있으면 왜 다른 종교가 마구 생겨나고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천주교도 그렇고, 아니 만 몇천 명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천주교를 지켜야 되겠다고, 외래 종교인데. 개신교도 그렇고, 동학도 오죽 힘이 들었으면 동학란이 관군이 와갖고 진압을 하려는데도 끝까지 싸우고, 홍경래만 뭐 이런 거 말할 수.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나 자료를 보더라도 조선 말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고, 내심 나라가 잘 됐으면 좋았겠지. 그렇지만 심지어는 사대부들의 일기 같은 것, 매천, 향현 같은 분, 나라 망했을 때 자결한 몇 사람 중 둘인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매천 황현이고, 매천야록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시골의 선비로서 해놨던 걸 보면 나라에 대한 뭐 이게 참 잘하고 있다, 국왕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저는 매천야록, 매천도 그렇고 민영환, 민충전공도 그렇고 자결한 분들도 있어요. 나라 망했을 때 분명히. 그렇지만 나라가 망한 거는 슬펐어요. 분명히 나라 뺏긴 거는 억울하고 슬펐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세밀하게 냉철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조선이 망한 거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나라를 뺏긴 거는 슬펐는데, 조선이란 나라, 조선이란 저 왕실, 저렇게 고종하고 민비하고 뭐 대원군하고 서로 싸우면서 저러면서 나라를 망쳐가는 모습만 보던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이조가 조선이 망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별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건 사실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 게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나라가 1910년에 합병이 돼서 이제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9년 후인, 나라 망한 지 9년 후인 1919년에 일어나요. 그것도 계기가, 나를 잡은 거는 고종의 장례식이었어요. 고종 인산.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만세운동, 독립운동. 자,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 우리. 그래갖고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정말 놀랍게 세계에서 이렇게 평화 시위가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무장을 한 제국 앞에서 저렇게까지 평화롭게 시위를 하면서 장렬하게 그 원칙과 그걸 지킨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자랑스러워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 뺏긴 나라를 되찾자, 국권 회복 운동 아니에요. 그런데 뺏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9년 전에 뺏긴 나라가 어느 나라야? 조선이잖아. 그러면 조선을 다시 되찾자, 33인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든지, 그거를 사인한,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그 33인이 됐든지, 나중에는 그게 기폭제가 돼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데, 상해 임시정부의 정강이나 뭐를 보면 우리가 그러면 뺏긴 나라를 되찾자 그랬으니까 조선을 다시 세운다? 대한제국을 다시 세운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3.1운동이 일어날 때 1919년이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순종 황제가 1928년인가 승하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그러니까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이죠. 이은 씨는 1968년 창덕궁 낙선제에서 부인 이방자 여사, 일본의 그 귀족 출신 이방자 여사랑 같이 살다가 1968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빼앗겼던 나라의 마지막 황제도 멀쩡히 살아있고, 그 황태자도 다 살아있는데, 그럼 그분들 모셔다가 다시 주기시켜서 뺏긴 나라 되찾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상상도 안 해. 그 당시 사람들이 중에서도 한 사람도 안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뭐 3.1운동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러면은 당연히 조선을 다시 수복을 해야지, 아무도 안 그래요. 임시정부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그런 거를 보면은 나라를 되찾자, 나라 뺏긴 건 억울해요. 근데 아무도 조선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할 정도예요. 500년 된 나라, 그 엄청난 충절의 역사가 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 나라 다시 세우자고 안 그래요. 딴 나라에서는 뭐 고려가 망했을 때 고려 유민들이 얼마나 많이 다시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계가 다니면서 고려 유민들하고 왕실들을 다 수장시키고 죽이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고, 그 무슨 뭐 명나라가 망하면
망하면 남명이 이루어져서 일어나고 원나라가 망하면 북원이 일어나고 거의 모든 왕조들이 몇백 년 돼서 망하면 그 충신들이 반개 왕실 데리고 와갖고 안 내요. 근데 조선은. 그걸 복벽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복벽 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곧바로 3.1운동 때부터 우리는 공화국 한대요. 민주공화국 하겠대. 그러면서 공화국 하겠다라는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근현대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나라를 뺏겼다. 그 뺏겼을 때에 나라 뺏긴 건 억울한다. 조선은 아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근대사의 근현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설정이 돼요. 그게 뭐냐? 언젠가는 국권을 회복할 텐데 그러면 조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언젠가는 3.1운동 때부터 그런 거예요. 국권 되돌려달라. 그런데 그 국권 되돌려주면 우리 조선은 아니고 딴 거다. 근데 그때는 실패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독립운동이 뭐예요? 조선 회복운동이 아니에요. 조선 복백운동이 민족운동이 우리의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독립을 하면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조선 아니고 추자성리학 유교 국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누구는 미국 같은 데 가서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기독교 국가 만들자. 누구는 소련에 가서 나중에 소련이 생기면 소련에 가서 블라디보스톡 뭐 하바롭스크 이런 데 가서 모스크바 가서 마크스주의 받아들여 갖고 우리 소비에트 만들자. 누구는 중국에 가 갖고 보면서 무슨 국민당 같은 누구는 일본에 가서 일본식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메이지 유신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서로가 다양한 방식의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에 대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1945년에 모여들었을 때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야 내가 그동안에 나가서 개종해보고 뭐 모금 활동해보고 신문도 만들어보고 뭐 군대도 만들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야 우리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돼. 무슨 소리야. 소비에트 만들어야지.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해방 공간에 소위 말하는 해방 공간의 두 번째 아까 나라 뺏긴 건 슬픈데 조선은 아니다라는 그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역사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그 방향을 결정해준 명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해방 공간에서는 해방된 거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이 그 해방 공간이 가져다는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선이 나라 뺏긴 건 슬프지만 조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제고 그걸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근대국가 건설의 과제라는 거는 그거구나. 언젠가 국권 회복하면 조선은 아닌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어떤 나라인 거냐를 갖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사실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 왕실은 조선이 망한 후에도 일본에서 호의호식했다던데요? 그럼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냥 이런 거 찾아보면요, 그 영친왕,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그 내외는 일본을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거 다 남아 있어요. 뉴스 이런 거 다 남아 있어요. 일본 제국을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든지 뭐 이런데 다른 왕실이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 왕족들하고 같이 사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조선을 합병할 때 그때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왕실을 대접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대접을 하겠다라는 게 그게 조건이요.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나라를 팔아먹은 게 왕실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이왕가라는 그러니까 이왕가라는 것이 일본 제국이 만들어준 호칭이에요. 이왕가 왕공족이라도 이왕가인데 그게 뭐냐면은 왕공족이라 그러는데 일본의 그 자기네 그 신분제를 황실이 있어요. 자기네 황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그 화족 제도라고 해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만드는 거지만 그게 뭐냐면 일본의 귀족 제도죠.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후작, 백작, 남작 지네들끼리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그 소위 친일파들 중에 몇 사람도 무슨 남작 지위도 받았다, 후작 지위도 받았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만든 귀족 제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거지만은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지만 그건 자세한 얘기는 빼놓고 일단 그러면은 조선하고 병탄을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는 다이미오들 옛날에 그 도쿠가와 시절에 270개 번으로 나눠져서 있었던 조슈의 다이묘, 뭐 사스마의 다이묘, 스시마의 다이묘 그 다이묘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각 영주 집안들, 그다음에 원래 일본에 있었던 쿠게, 공가라 그래서 정말로 오래된 귀족 집안들이 있어요. 6세기, 7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교토에 살아왔던 그 이와쿠라 이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였어도 그런 엄청난 최고의 귀족 집안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황실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지. 굉장히 대접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었었잖아. 어쨌든 조선의 왕실은. 그러니까 자기네 영주들과 자기네 귀족들보다도 한 단계 위일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화족 위에다가 왕공족이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하사받는 땅과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조선에 있는 건물들, 왕궁들 같은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왕궁, 왕실을 누가 뺐냐면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갖고 뺏어요. 이 나라 뺏긴, 이 나라 팔아먹은 이 거지 같은 왕족들이 왜 이걸 갖냐고 그래서 그걸 다 뺏어갖고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실은 정말로 대접 잘 받았어요. 일제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지위와 전부 다 뭐 일본군의 엄청난 장성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호의호식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왕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제에 들어가서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했던 거가 왕실이었던 거고, 그 모든 거를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은 왕실에 대한 미련은 없었어요. 조선에는 원래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직도 70%가 제사 지낸다고는 그러는데, 지내는 제사가 주자가 만든 제사예요. 주희라는 송나라의 학자가 만든 주자가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자가래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자라는 사람이 130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죽은 남송의 유학자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예배 드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려요. 불교에서는 불공을 드려요. 불공을 드려야 되면 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찰이. 불상 앞에 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게 그 불교고.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사람들은 다 불공만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장례식도 다비식 같은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식으로 했을 거고, 결혼식도 불교식으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되면 개신교는 전부 다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들을 지어놓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고, 미사하려면 이제 성당을 지어야 되고,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그럼 조선의 주자성리학, 유교라는 건 뭐냐? 그거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 그러면은 사당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집집마다 사당은 못 짓지만은 그래도 자기네 문중이 있고 그런 데 가면은 사당을 중심으로 그 자기네 그 성씨, 집성전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항상. 그게 거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는 스님은 불공 드리는 거를 집전해 주시고,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목사님은 예배를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는 누가 집전을 해요? 가장이죠. 가장이 누구야, 근데 여기서? 선비 사대부죠. 사대부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는 유교의 주자학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집안의 가장이 문지 쓰고 뭐 이거 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사상 차리는 거 다 주자 가래에 나오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시간 관계상 뭐 그 주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게 그때 나온 것까지 자세히 얘기를 못하고, 제가 참고로 일권에 아주 자세하게 사대부라는 인간형이 왜 송나라 때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출현하게 된, 그전에 없었던, 중국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사대부라는 거가 없었어요. 아예 말도 없었어. 공자님, 맹자님은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어맹자 이런 데 보면 공경대부사라는 신분 계층이 있었죠. 공경대부사. 그래서 이제 뭐 공자님이 뭐 누굴 꾸짖는데 당신은 못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예식을 하느냐라고 야단치고 신분에 안 맞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공경대부사지 사대부라는 게는 없었어요. 공경대부까지는 귀족이고, 사라는 거는 그 밑에서 귀족들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야. 뭐냐면 문사가 있고 무사가 있잖아. 문사가 누구예요? 선비. 옆에서 글 써주고 정리해주고 뭐 지금 연설문도 써주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왕실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결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왕이 즉위식을 하려면 어떻게 화려하게 멋있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공자라는 사람이 사로서 그걸 했던 거야. 누가 돈 주면은 당신 와서 이것 좀 해봐. 그러면 가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문사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귀족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호의를 해줘야 되잖아. 싸우죠. 그게 무사지. 조선에는 문사의 문화가 뿌리를 내린 거고 일본에는 무사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무사의 문화가 뿌리를 내렸던 거고 이 문무사가 있었던 거지 사대부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송나라 때 왔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에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뭐 전부 다 해갖고 보면은 황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황실 중에 귀족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 평민이야. 그거 다 평민들이었다고. 그런데 그게 송나라 때 가면은 중국 문명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자강 유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양자강 유역이 엄청나게 풍요로운데요. 거기에 송나라의 왕안석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지금 우리가 양자강 유역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닷물 들어오고 하던 데를 갖다가 다 물을 빼버리고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로 만들어. 지금으로 치면은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사막이잖아. 완전한 사막이었던 거를 콜로라도 강에서 물줄기를 대갖고 그거를 지금 가장 비옥한 그걸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와인 컨트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강 유역을 완전히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수천만 헥타르를 갖다가 그거를 바꿔요. 그러면서 쌀농사를 처음으로 제대로 짓기 시작해. 그래서 쌀농사라는 게 그때 참파벼라는 게 남쪽에서 올라와 갖고 그 당태종이 안남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캄푸치아 지금 할 때 그 참파인데 그 쌀이 넘어오고 그래서 그게 퍼지면서 강한 쌀수종이 생기고 그때 처음으로 모내기라는 거를 절강성 농부들이 처음으로 모내기라는 걸 개발해요. 그전에는 그냥 모가 됐든 보리가 됐든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부터는 모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심어서 병충해와 잡초를 어려서부터 쉽게 제거를 하고 건강해지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이제 모내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쑥쑥 자라거든. 그러니까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휴한법이라는 게 있어서 농사 한 번 짓고 나서는 땅의 지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쉬게 하고 딴 데서 농사 짓고 한 2년 쉬고 나오면 또 짓고 이제는 그게 다 없어지고 물 대고 비료 대고 모내기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게 각 집안에서 그냥 다 농부들이 전 국민이 다 농부 귀족 일부 빼놓고 다 농부가 돼서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목에 풀칠하는 거 자기 식구들끼리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풍족하게 생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누구는 이제 남는 쌀을 그냥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농사 안 질 거야. 나는 누에 칠 거야. 그래서 누에 치다가 쌀 필요하면 자기 누에 팔아가지고 비단 팔아가지고 시장에 가갖고 쌀 사고 뭐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뭐 닭 칠 거야 뭐 하여튼 뭐 이러면서 도자기 만들 거야 이러면서 엄청난 상업화가 일어나서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렇게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잉여가 생기고 잉여가 생기면 여가가 생기잖아요. 여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 농부들이 중국의 강남 농법 중국 강남의 양자강 유역의 농부들이 야 자식들 보고 엄마 너는 농사 짓지 마. 너 내가 책 사줄 테니까 공부해. 너도 과거 쳐 임마. 어이씨 과거 쳐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때부터 과거를 치기 시작하고 책 필요해? 그럼 책 좀 사와.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책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송나라에서 그 엄청난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을 마구 찍어서 팔기 시작을 하니까 책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들을 농부 자식들이 이제는 이걸 공부만 하는 거야. 과거 치겠다고.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나중에 송말기에 가면요. 1년에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명씩 과거를 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 과거 치는데 몇 명이 붙을 것 같아요? 도대체 관료가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 조선은 제일 많을 때 300명에서 500명이었으면은 중국이 뭐 송나라 때에 1억 돌파를 하거든요. 인구가 이미 송나라 때 1억을 돌파하는데 그러면 그 1억 명을 통치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관료를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제대로 쳐서 진사를 뽑는데 몇 명 못 뽑혀요. 500명밖에 못 뽑아. 그럼 나머지 10만 명만 과거를 쳤는데 그럼 나머지
99,5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초심한 1차만 통과하고 그다음부터는 2차, 3차는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해요? 자기 집 안으로 돌아가서 낙향을 해서 거기서 조그만 서원, 서당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동네 사람들 가리키면서 유교라는 게 내가 경전을 공부해봤는데 이런 건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향음주례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재지지주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지주 노릇을 하면서 유교적인 지식을 과거 쳤던 초급 최진사 댁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럼 이 계층이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평민 농사도 있는 평민도 또 아니야. 그 이상한 계층이 생겨나는 게 그게 사대부예요. 그리고 그 사대부들이 갖고 오는 그게 주자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주자성리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유학하고 굉장히 다른 게 그 전에 있었던 뭐랄까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교와 송나라부터 나오는 유교가 그걸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그러고 앞에다 주자가 아주 중요했었기 때문에 주자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원래 원시 소위 말하는 맹자 때부터의 원시 뭐냐면은 원래 유학은 우리가 붓글씨 잘 쓰고 문학 작품들 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역사서들 읽고 시 잘 쓰고 당시 이태백이 뭐 두보의 시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대부들은 귀족들은 아니야. 여가가 있었지만 귀족들은 아니야. 그리고 자기네는 마지막 3차 과거에 급제를 해서 고관대작이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적으니까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뭐를 중요시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런 화려한 문학을 알고 고관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내용에 있는 그 도덕적인 함의, 윤리 도덕이 중요한 거지. 공부를 왜 해? 자기 몸을 갈고 닦아서 수기 치인해서 몸을 극도로 규율을 하고 기강을 잡고 근검절약하고 소박하게 이렇게 사는 거하고 원래 유교에는 뭐예요? 대학자들, 귀족들이 화려하게 사는 거였었잖아요. 문학하고 막 이러면서 전혀 다른 인간형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간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왜 하냐? 고시 치려고 공부하냐? 아니면 공부가 그 자체로 중요해서 하는 거냐라는 그 논쟁이 우리는 아직도 있는 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비가 될 거야? 관료가 될 거야? 학자가 될 거야? 관료가 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주자성리학은 이 학자가 돼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속에 숨어있는 윤리 도덕을 깨우치기 위해서 인간이 되게 하는 몸을 갈고 닦으려고 하는 그거를 해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간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간형이 송나라 때 보편화가 되고 원나라 때 보편이 되고 고려 말기부터 그거를 고려가 받아들여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몽주 뭐 이런 분들이 그 전에 이색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재현 이 양반들이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그 새로운 인간형과 그 철학을 이제 마구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들고 들어오는 게 주자가래를 들고 들어와서 불공만 들이고 있던 조선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상에 대한 그것도 없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조선 사람들한테 제사라는 거는 야 우선 사당을 지어야 돼. 사당 절은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엄청난 배불 정책을 통해 갖고 3,000개 절이 있던 걸 태종 세종이 30개로 줄여버리고 다 땅 뺏고 환속시키고 그 대신에 뭐를 해요? 사당 지어라 사당 지어라 그래서 사당 짓고 그럼 사당에서 뭐 해요? 그러면 야 사당에는 위패라는 거 뭐 위패가 뭐예요? 오동나무를 가로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 그럼 제사라는 걸 그거 놓고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음식을 이렇게 차려야 돼. 제사 음식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 뭘 넣고 서쪽에 뭐를 넣고 이거를 위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세종이 하다가 야 편찬 책 찍어내. 이걸 가르쳐. 그럼 집현전에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밤새 맨날 공부시킨 게 뭐냐면 이거 새로 들어 우리나라에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 제도 만들어봐.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 만들어봐.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 국가를 유교 국가로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사가 보편화되는 거는 18세기나 와서 보편화가 돼요. 안 해요. 실제로 너무나도 새로운 거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 안 지내고 뭐 교회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국가 자체가
유교 국가에서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간다 그러면 막 국회 만들어야 되고 사법부 만들어야 되고 무슨 뭐 행정부 만들어야 되고 무슨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 사람을 어떻게 뽑고 뭐 지금까지도 복잡한 이렇게 정리 안 되고 있고 난리가 나는 이 끊임없이 분쟁이 나고 난리가 날 수밖에 그 새 제도를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100년도 안 됐지만 이제 70년 80년 됐지만 해방 이후에 그렇게 힘든데 상상을 해보세요. 1000년 동안 불교를 했어요. 조선에서.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때부터 처음 372년인가에 불교 들어왔다고 그러나서 1392년 조선 세울 때까지 1000년 동안 불교만 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갑자기 불교 다 없애버려. 야 이제 제사만 지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럼 위에서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게 언제 그게 어느 세월에 그게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게 됩니까? 17세기나 가야지 이제 조금 그게 뿌리가 내리고 정착이 돼서 유교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유교에 따라서 결혼하고 유교에 따라서 장례식하고 유교에 따라서 관혼상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17세기나 와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그 주자성리학의 긍정적이고 혁명적이었던 분야는 뭐냐면은 어쨌든 국가의 통치에 정치에 참여하는 인구가 대폭 확산이 되잖아요. 참정권을 갖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구의 100%가 신분과 뭐 계급과 아무 상관없이 다 무조건 18살 되면 투표권이 생겨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도 조차도 그것도 혁명적인 아직도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아무 데도 없었던 거고 어디나 전제군주들이 대부분 전제군주들이 일부 귀족들이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유럽이고 어디고 다. 그런데 송나라 때부터는 이 사대부라는 계층이 나와서 어쨌든 자기네도 국가 고시를 칠 수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공부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 평균적인 지적인 수준, 책이 출판되는 숫자, 보급되는 숫자 이런 거를 보고는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 숫자들 이런 거를 보면은 참정권의 엄청난 확대가 일어나는 거고 사실 고려의 귀족들에서부터 조선의 사대부라는 거는 숫자적으로 모르거나 훨씬 더 넓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진보를 했던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조선 말기쯤 되면은 너무 제한되고 그게 이제 외척들 그러니까 무슨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여흥민 씨들이 과거를 치면 다 민씨만 붙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게 왜곡이 되고 특정 족벌, 특정 가문 이런 특정 세력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이 정계에 입문하고 나라에 참정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게 극도로 줄어들 때가 되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한반도 역사에서 대한민국만큼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은 동북아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지구상의 인류라는 것이 종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우리는 영영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에서 이 한여름에 이 습하고 덥고 바깥은 30몇 도인데 아무리 조명을 켜도 나 지금 솔직히 좀 선선하거든요. 시원할 정도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거고 겨울이 되면은 뭐 아무리 추운 데 있어도 그냥 히터 빵빵 나오는 거고 아무 때나 가서 틀면은 샤워할 수 있고 영국의 어떤 학자인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어디서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뜨거운 샤워를 할 수 있는 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950년대 이후 인류밖에 없대요. 그전에는 무슨 어떤 황제가 됐든 무슨 로커펠러 뭐가 됐든 그 사람들 샤워 한 번도 해본 적 없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놀라운 번영인데 그 번영의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게 저도 책을 한국 사람 만들기를 좀 써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딱 대한민국까지는 못 왔지만은 왜 이게 가능했을까를 사실 설명하려는 나름대로 긴 서사를 만들어 보려는 건데 우선 지금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거는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영국에서 18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류가 경제 발전이란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나 조선 시대 사람들이나 농민들은 평민들은 똑같이 살았어요. 무슨 경제 수준이 오히려 어떤 때는 고구려에 훌륭한 왕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때 곡식이 더 풍년이 났었으면 되는 거고 조선 시대에도 뭐 경진대기근 같으면 몇십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뭐 목축도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농업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서는요 아무리 잘해야지 그냥 자기가 먹고 살 거
거 자기가 조달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아까 송나라 때 같이 농업이 급격히 발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이 아무리 빨리 발달해도 곧바로 인구가 늘어나. 꼭 인구가 확 늘어나 버림으로써 그 잉여가 사라져 버려. 곧바로 없어져요. 예, 모든 농업은 아무리 생산을 하더라도 아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기계 농업 빼놓고 지금 미국은 이 미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인구가 1%인가 밖에 안 되는데도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금 중국에서 필요한 모든 곡물을 지금 중국이 그거 수입 안 한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런 거 빼놓고는 인류 역사상 농업을 갖고는 절대로 먹고 그러니까는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들은 꼭 정복 전쟁을 했어요. 왜? 같은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곡식의 양은 아무리 뭐를 해도 한정돼 있어. 그리고 뭐 아무리 갔다가 뭐 2모작을 하고 3모작 이상을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땅을 뺏어야지. 옆에 땅과 옆에 농부들을 뺏어서 그거를 내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옆에 거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삼국지에서 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땅을 뺏을 일이 없어져. 영국이 농업만 갖고 어떻게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 뭐 이런 데랑 어떻게 싸워. 프랑스하고 잽이가 안 됐어요. 전에는. 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 그 비옥한 그러니까는 지금도 성들 가보세요. 영국의 성하고 프랑스의 성하고 비교가 돼요. 너무 프랑스 이런 데 이태리도 그렇고 화려하고 그러잖아.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초라하고 성당도 초라하고 다 초라해.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그 땅덩어리에서 맨체스터나 이런 데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이제는 공장에다 들어가고는 방직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거를 스팀 엔진을 발명을 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고 소의 힘이 아니고 가축의 힘이 아니라 스팀의 힘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를 실어나려고 하는 걸 옛날에는 이렇게 등짐지고 나귀에 태워갖고 마차에 가던 거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류가 처음으로 자연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먹고 사는 의식주에서 맨날 간신히 해결을 하고 조금만 날씨가 이상해지거나 뭐가 하면은 기근 가뭄으로 들어 굶어 죽는 그 상태로 수만 년을 살아오던 인류가 산업혁명으로부터는 갑자기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계층들이 확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전기자동차는 물론이고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AI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이런 풍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산업혁명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자성리학을 들여오고 중국의 강남농법 같은 거를 배우려고 해서 농사직서를 써갖고 이 학회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도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조선반도, 한반도는 농사 지어갖고는 아무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는 쌀농사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쌀농사는 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장마가 두 주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장마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일본은 쌀농사가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잘 되는 나라. 풍요로웠었던 거고 도쿠가와 시대 17세기, 18세기 일본은 우리 조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풍요로웠어요. 뭐냐면 쌀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 곡식이. 그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맨날 보릿고개 하고 맨날 무슨 뭐 기근 들고 그래서 굶어 죽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땅에다가 농사를 안 짓고 뭐를 해요? 공장을 지어요. 땅덩어리가 필요 없어.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그것도 나라가 반쪽이 났잖아. 그 반쪽 난 나라에서 농지는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구는 조선말 1200만에서부터 지금 5500만인가가 됐는데도 누가 굶어 죽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그 산업혁명을 놀랍게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산업혁명을 들여오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제가 본 걸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와서 미일 동맹 맺고 한미 동맹 맺고 한중 동맹 대만하고 그때는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동맹 맺고 이러면서 우리가 안보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는 너무 군비 같은 거 하지 마.
일본은 또 군비하려고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너 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한국 보고도 이제 북한 또 침략해 놓는 거 걱정하지. 미군이 여기서 우리가 있어 지켜줄 테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맨날 대만에서도 장개석이 다시 대륙 쳐들어가서 뭐 어쩌고 쓰고 그런 거 하지 마. 나중에는 이제 모택동하고 저 등소평한테 가서 아니 너희 그 대만 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거 할 때니까 소련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러면서 전부 다 경제에 투자를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경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재밌는 얘기고 지금 현재 얘기죠. 그때에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여기에 뭘 갖다 하면 전자, 반도체 만드는 걸 그때 1960년, 50년대부터 만들어. 왜냐하면 소니 트랜지스터가 1955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미국이 그 소니 회장한테 그걸 줘요. 반도체 요거를.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일본이 그걸로 일어나는 거고 우리도 전자, 구미 공장, 반도체 공장, 안암 반도체 이런 거가 60년대부터 해서 일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와서 조립을 해주고 그게 이제 대만에 가서 TSMC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중국에 가서 애플이 저런 거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다 미국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는 다 민주화가 되고 이러고 됐는데 중국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미국하고 맞선다 그러고 아무튼 이제 이런 게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마저 떨어지는 속에서 참 역설적으로 2차 대전 끝났을 때에 동북아시아가 잘 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아직도 통일 안 되고 아직도 옆에 나라한테 전쟁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아직도 이념적으로 으르렁대리고 있는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가 협조하면서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 만들어 갖고 이 번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마저 떨어졌는데 그 핵심적인 거는 농업국가가 아니라 산업국가고 그 산업화를 우리는 정말로 잘 탔어요. 그 산업화에 올라타서 지금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다 중국 지금 다 그러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다르게 설명 뭐 다 유교권들이어서 뭐 그렇다는 얘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산업화가 일어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반도체 아까 이제 반도체 기왕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는 반도체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트랜지스터를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1962년에 미국서 만들어졌던 그 반도체에는 트랜지스터 2개를 이렇게 납땜을 해서 심어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납땜을 해서 심어 넣는 그 공정을 반도체를 처음엔 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미국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낸 회사들이 전부 다 해보다가 생산을 할 수가 없어. 그걸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홍콩을 가지고 와서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한국에 와갖고 대만에 와서 아시아의 여자들이 그걸 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러고 맨날 일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작은 걸 납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정,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납땜하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 그럼 와갖고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줄 서갖고 이걸 그러면 그 공정, 그 라인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전기를 어떻게 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대서 뭐를 어떻게 냉각을 하고 이러한 그 공정이라는 거를 배운다라는 게 이 널레지가 이 지식이라는 거는 엄청 그 지식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데 그걸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라인이 만들어서 그게 연결이 돼서 근데 그걸 도로로 왜냐하면 그게 나오면 빨리 도로로 연결해 갖고 그러면 항구로 빨리 가져가야지 거기서 배에다 실어 갖고 어디로 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도로. 그럼 도로를 뭘로 깔아야 돼? 그럼 아스팔트는 어떻게 돼? 그럼 시멘트 공장은 어디 있고 전선이 필요하니까 그럼 구리는 어디서 날 거고 그걸 전선을 누가 만들 거야? 그럼 이런 거를 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대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런 거는 분명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90% 이상의 모든 거를 해서 자꾸 뭐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서 만들려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한 공장에 30만 명이 기숙사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방학도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시급이 말도 안 되는 시급을 받으면서 우리로 치면은 1년에 500만 원이나 받을까? 5천 불 정도. 그러면 그런 거를 정밀하게 해갖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노동윤리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강한 권위주의 국가가 억누르는 거고 임금도 억누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억누른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슨 거기는 이제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후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베이징이나 이런 데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와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유랑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한국도 그랬었고 대만도 그랬었고 일본도 그랬었고 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값싼 노동력. 근데 그게 값싼 노동력은 어디나 가나 있어요. 인도에도 지금 널려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월남에도 있고 그런데도 월남은 지금 어느 정도 된다 그러지만 이게 되는 거는 뭐냐면 그 기강 질서, 나만의 거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쨌든 하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어라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 윤리를 심어 넣어주고 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유교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봐갖고는 우리가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 2차 대전 끝났을 때 전 세계 경제 50%, 전 세계 산업 생산력의 50%예요. 그걸 미국이 갖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몇 프로 갖고 있더라? 20%? 아니 경제가 20%고 형편에서 그거 어디로 갔어요? 그거 다 한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오고 대만으로 오고 중국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지정학적으로도 우선 줄을 잘 섰고 굉장히 줄을 잘 섰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거지. 야, 우리는 맨날 그런 거 주기만 하고 물론 미국이 이걸 통해서 누리는 엄청난 거가 또 있고 그건 이제 분명히 트럼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제조업이라는 분야는 그런 우리가 줄을 잘 서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 공산주의랑 싸우면서 소련이랑 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주의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일본도 자기네랑 죽으라고 원자탄 떨어뜨리면서까지 싸웠지만 그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독일에 마샬 플랜을 해갖고 엄청난 원조를 줘서 다시 일으키는 거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런 그 주변에 큰 지정학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한 이점이 됐었다. 이 모든 측면을 우리가 우리만 근검절약 잘해서 노동을 잘해서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나라들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면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사실 어느 나라 가나 있어. 그런데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지는데 그 요건들은 훨씬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오늘은 시간상 관계상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국뽕으로 뭐 기분으로 우리가 굉장히 남보다 열심히 했다 그렇게만 해갖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비교 불가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거에 무서운 건데 그게 뭐냐면 이윤 창출 아니에요. 근데 이윤 창출을 미국의 중공업이라는 게 미국 중부의 인더스트리얼 벨트라고 그랬고 산업 벨트라고 그래서 그게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여기에 전 세계 제철 산업 다 들어있고 자동차 산업 다 들어있었어. 그거 완전히 공동화됐어. 공동화되도록 미국 사람들 내버려뒀어요. 왜 내버려뒀어요? 기업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를 잘 하더라도 그래도 훨씬 더 싸게 조립할 수 있는 데가 딴 데 있는 거고 제철소 여기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딴 데로 가져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데 만일에 나라가 그걸 막잖아요. 우리 산업력 없어진다고 그걸 억지로 막아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비싼 임금화해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그 제품을 만들면 가면 갈수록 경쟁력 없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강한 국가가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제일 중국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국가가 그러면 어떤 특정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미 사양 산업인데 그 사양 산업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억지로 다른 데서 돈 버는 거를 거기에 갖다가 돈을 꼬나박으면서 그걸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영기업들 있잖아요. 그 국영기업들이라는 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효율성이잖아요. 그런 거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거기 그냥 시장 원리대로 내버려둬서 무너지게 해야 되겠어 빨리빨리 순환이 되게 하는데 지금 점점 모든 거를 빚을 탕감을 못하고 아무도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돈이 꽉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여유가 없으면 투자가 안 돼요.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저런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국가가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도체가 한국한테 다 뺏기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그 자기네의 캐파를 유지하려고 그거를 못 나가게 하는 거고 줄이지를 않는 거고 통폐합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그 국가의 그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면서 모든 빚이 은행들에 다 쟁겨 있어. 그럼 은행이
빚덩어리만 안고 앉아 있으면 은행이 누가 새로 사업할 때는 나 좀 투자 좀 해줘.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못 일어나는 거죠. 저는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라는 게 국가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시장이 가는 거를 다 일일이 알고서 시장을 앞서갈 수는 없는 거고, 앞서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발목을 꼭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이 자기네가 지금 딱 2위 해라, 태양광 해라, 뭐를 해라 그래갖고 AI다 해라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분야에는 반짝을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이게 시장의 작동 원리를 자꾸 국가가 거부를 하고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왜곡이 다른 게 아니라 투자 여력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새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왜 돼요? 그냥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상을 초월하는 걸 하니까 그중에 100개 해갖고는 99개가 망하더라도 하나가 터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잖아. 그런 생각을 국가 입장에서 못 하거든요, 강한 국가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거, 미국을 특히 상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너무 일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는 거고, EV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EV도 테슬라가 안 들어갔었으면 망했었던 거 분명한 거고, 그리고 핸드폰도 애플이 들어가서 가르쳐주지 않았었으면 그건 안 됐을 거가 맞으니까, 그러면 테슬라를 만들어내고 애플을 만들어내고 AI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 미국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직은 중국이 따라갈 방법이 없다. 제조업은 한다. 근데 제조업만 갖고 계속 간다라는 거는 미국이 제조업하다가 공동화되는 거고, 일본이 제조업하다 우리한테 넘겨주고, 사실 우리도 앞으로도 제조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거를 찾아내야 되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제조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소련도 기술은 미국에 앞섰지만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상품화, 시장에다 내놓는 거죠. 반도체, 미국에서 처음에 반도체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인텔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그 반도체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다 과학자들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반도체 만들어서 처음에는 어디다 썼냐면 미국 국방 미사일에다 쓰기 시작하고, 달 착륙하는데 아폴로에다 써서 이제 됐죠. 그런데 칩 워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보면 그 어느 날 반도체 만든 과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수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벽에다 누가 써도 나 돈 좀 벌고 싶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을 어떻게 벌지? 반도체가 미사일에다 쓰는 거고, 무슨 달나라 착륙한 데 쓰는데 이걸 반도체 뭐다 쓰지? 하는데, 그게 이게 트랜지스터라는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하니까는 베라벨 대 스위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진공관을 대체하니까 그럼 라디오, TV 이런 데도 쓸 수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진공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라디오가 소형화가 되고 TV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그거가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가전제품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모두가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무서운 측면이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일으키는 왜곡된과 뭐 여러 가지 빈부격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핵탄 두수로 봐서는 소련이 더 많이 갖고 있었고, 우주 유형도 가가린이 제일 먼저 갔던 거고, 뭐 강아지도 제일 먼저 보냈던, 우주에 보냈었던 거고, 우주 경쟁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련이 앞서는 것 같았었고, 여러 가지 수학자는 아직도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수학을 갖고 있고, 그런데도 그게 경제에 번영하는 경제와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엔지니어가 좋은 차를 만들어도 그게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팔려갖고 이윤이 나서 재투자를 하고 끊임없이 상품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구조가 안 생겨나면은, 그래서 소련이 완전히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도 후진타오 때까지, 시진핑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공산당 거를 유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산당의 역할은 점점 없어진다. 왜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까지, 어거지 말까지.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그렇게 세우긴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나라를 세웠지만, 이게 진짜 중국 공산당 밑에서 모택동에 무슨
대약진 운동에서 4천만 명 굶어 죽이고 문역을 해갖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쨌든 등소평이 들어와서 그냥 등소평이 한 거는 중국의 농부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그냥 시장, 그 송나라 때 농부들이 너무나 강남농법하면서 너무나 잘했던 그냥 알아서 사고팔고 하게끔 만들어주, 그걸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후진타오 때쯤 오면은 어떡하지? 가면 갈수록 우리 공산당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이거 그래도 그냥 명맥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 약간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 드디어 시진핑 같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강경파들이 중국 공산당이 무슨 소리냐. 우리 공산당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공산당이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다시 강해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소평 밑에서도 그렇고 강택민, 장서민 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쭈롱지 같은 그 유명한 그 총리들이 나와가지고 국영기업들 다 해체시키고 그랬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국영기업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고 공산당이 다시 강해지는 거고 기업마다 정치국원이 들어가는 그게 공산당의 핵심 아니에요. 정치국원이 학교고 기업이고 어디고 부서에 들어가서 그 대학교 총장보다는 정치국원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기업의 CEO보다도 정치국원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념적 순수성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논리가 이념적 순수성의 논리가 다른 모든 논리를 효율성의 논리가 됐든 학문적 수월성의 논리가 됐든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력의 논리가 됐든 그걸 다 지배를 하고 죽여버릴 수밖에 없죠. 그 성향이 지금 너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정말 중국이 가망이 없다. 그렇지만 중국의 엄청난 딜레마는 그럼 공산당이 없어질 거냐. 공산당이냐 시장 경제냐죠. 사실 그 사람들의 제가 봐서는 절박한 지금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고민을 지금 중국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진핑이 나와서 중국 공산당이 우선이다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나 앨런 마스크 같은 사람을 미국의 CIA가 잡아다가 서너 달씩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게 한다는 게 그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건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겠다. 저 사람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지금 같아서는 공산당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결국 나지 않을까. 공산당이 더 약화된 데서 생길 수 있는 그 혼란을 감당할 그 자신감이 지금 현재의 지도부에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은 더 강해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산업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오해를 했던 거가 지금 문제의 발단이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중국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 같이 도와주고 투자를 해서 공산화가 안 되고 번영을 하면은 자유민주 진영으로 어쨌든 들어와서 무역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무슨 동맹국가가 돼가지고 전쟁이 나면 도와주고 서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중국에도 이제 투자를 분명히 그래서 했던 거고 그래서 그 키신저가 가갖고 그렇게 완전히 돌려놓고 처음엔 그럴듯이 최근까지 그럴듯이 했던 거 아니에요. 강택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와서 투자해라.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가면 막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삼성이 뭐 어디 시안에 막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만들고 이게 엊그저께 얘기 같은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될 때는 그게 황금기지 우리의.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애플이에요. 근데 그게 애플이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었어. 왜 그러냐면 애플이 스티브 잡스하고 존 아이브스하고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지금 그 애플 그거를 디자인을 다 해갖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아니면 우리 이 아이폰 같은 걸 어떻게 만들까 해다가 그거를 자기네가 별의별 데서 다 만들어봤고 사실 맥을 LG에서도 만들었었잖아. 그 옛날에 그 빨갛게 주홍색 있고 이런 거 그건 LG가 다 만들었었다고. 근데 그거를 다 만들어보고 여기저기서 만들어보다가 뭐 체코에서도 만들어봤대나? 하여튼 그러다가 점점 이게 그 아이포드인가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수요를. 그랬을 때에 대만에 있는 그 구오라는 사람, 지금 폭스콘이라는 회사를 하는 그 친구가 애플의 그 팀 쿡, 그 전에 팀 쿡이 컴팩 있을 때부터 알았대, 잘. 그래갖고는 이거를 팀 쿡이 글로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거가 전화를 해갖고 야 우리한테 맡겨봐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뭐 에이수스 뭐 베라벨 것들 만들고 있었잖아.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거를
중국으로 가져간 거지. 양안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갖고 보니까 이 값싼 노동력에 지독하게 훈련시켜서 이걸 할 수 있는 아무도 못하는 그 스케일로 해갖고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와서 처음에 중국에서 1년에 500만 개씩 만들다가 지금은 2억 5천만 개씩 만들어요. 그러면 이 스케일업을 할 때에 그러면 그게 중국의 폭스콘이 13개 공장을 운영하면서 청두에 있는 제일 큰 공장에 30만 명을 고용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폭스콘의 이 생산 능력과 중국의 노동력인데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아이폰의 액정은 누가 만들어? 우리나라가 만들잖아. 우리나라밖에 지금 못 만들어요. 그럼 만들고 거기에 반도체 어떤 부분은 삼성하고 LG, 뭐 하이닉스밖에 못.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폰이 하나 만들어져서 팔릴 때쯤 되면은 아이폰의 가장 큰 이유는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히 애플이 가져가지만 한국이 20몇 프로를 가져가요. 아이폰 한 대 팔릴 때마다 우리 부품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 갖고 우리가 20몇 프로씩 받아 먹어요. 아이폰 15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본 뭐 무슨 카메라 무슨 채시스 들어가고 뭐 대만 거 뭐 들어가 해서 그게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아이폰을 만들고 애플을 만들 때마다 동북아 전체 서플라이 체인 그게 공급망이에요. 그 서플라이 체인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꼭 먹고 알 먹고지. 삼성은 아이폰 만들 때마다도 뭐 제했다가 또 자기는 자기네도 또 따로 팔아서 경쟁도 했다가 같이 부품도 제공했다. 그러니까 사실 애플 입장에서 제일 얄미운 게 삼성이겠지 당연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게 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중국이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다 같이 수지 맞고 있던 우리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허걱하는 거예요. 이거 일본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중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동북아의 엄청난 번영을 가능하게 해줬던 미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과 우리의 부품력과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만들어진 이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국이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얼른 찾아봤더니 사실은 이미 삼성이라는 데는 월남으로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롯데만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져나와서 지금 삼성 갤럭시의 대부분은 월남에서 만들고 이제 인도에서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을 그쪽으로 옮기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지금 애플은 완전히 발이 묶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고 전혀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참 이것도 참 천운신조다. 어떻게 보면 또 해필이면 중국이 괜히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못 살게 굴어갖고 롯데가 막 망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면서 급히 빠져나오고 또 미국이 무슨 반도체 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빼내오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리고 하던 것이 결국은 지금 와갖고는 애플하고 삼성이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이 지정학적인 끼임 상태에서는 우리보다는 애플이 지금 제일 심하게 끼어 있어요. 테슬라가 제일 심하게 끼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저게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런 충돌이 놀라운 파열음이 나는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만 자, 우리는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제조업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보다 값싼 조금만 훈련시키면 값싼 노동력의 저임금에 그 생산 라인 옮겨가면 지금 있었던 생산 라인 삼성 이제 여기서 안 만들고 월남 간 거 아니에요. 중국 갔다 월남 갔다가 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방글라데시도 갈 수 있을 거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산업 공동화,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즉 지금 우리의 제조업 공동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조선소들이 잘 되고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싸고 이거.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PD님 뭐 지금도 아이가 있는지 자제가 있는지 몰라도 커서 어디 가서 일하면 좋겠어요? 제철소에 고로 가서 이럴 것 같아요? 조선소에 가서 납땜하는 걸 원해요? 그 대학교에서도 아니에요. 카카오, 네이버, 무슨 애플, 무슨 뭐예요? 딜로이트, 골드만삭스 이런 데 가서 일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다 날래직하는 지식산업 아니에요. 그 지식산업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제조업은 공동화됐지만 미국 경제를 아령 경제라 그래요. 아령 있잖아요. 우리 운동할 때 아령. 양쪽이 둥그렇고 가운데는 쭉. 미국의 아령 한쪽은 뭐냐면 1차 산업이에요. 농업하고 석유야. 농업하고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세계 1위야.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지금 석유 많이 내는 데가 수출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1차 산업.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얘기한 테슬라, 구글, 애플, 골드만삭스 무슨 하여튼 이 엄청난 금융 그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맨날 쓴다지만 클라우드 다 미국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엄청난 흑자가 있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다만 중간에 전자레인지 무슨 토스터, 운동화 이런 거가 이제 중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이 중간 거 단계 약간 고급화된 거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하는 건 조선소 같은 건데 그러면 이거가 경쟁력이 없어질 거는 자명한 이치인데 언젠가는 곧 그러면 그 경쟁력을 대신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딜 가서 일을 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가 되면 이제는 제조업이 아닌 소위 말하는 날레지 이코노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컨설팅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럼 지식이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대학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정책은 대학을 주기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기 중심의 산업 경제였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공고 나오고 그러면 돼요. 대학은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우리는 투자를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비를 20몇 년째 동결시키고 있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우리가 그 널레지 이코노미를 가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막 하버드, 컬럼비아 공격하는 걸 보고 다들 걱정하는 게 야 미국의 경쟁력은 바로 지금 이 널레지 이코노미 쪽에 절대적인 거 그건 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컬럼비아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아니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갑자기 제조업을 갖다가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죽이고 있고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1차 산업도 지금 죽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정말로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고부가가치 그거는 갖고 가야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 경제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널레지 이코노미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대학을 강화시켜주고 정말로 고학력, 정말로 아는 이제 AI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국가 정책이 완전히 틀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아무튼 AI 같은데 지금 큰 투자들을 하고 있고 다만 저는 대학에 등록금 올려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특히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이루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도 그게 최근에 우리 정치적인 위기도 민주적인 절차로 결국은 풀어낼 줄 아는 정말 놀라운 전 세계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민주정치와 산업화를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진짜 어떻게 왔을까? 이거를 우리 자신도 이해하고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역사를 공부해보고 뭐 정치학을 공부해보고 정치 사상을 공부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기존의 서사가 너무나 잘못돼 있어요. 너무나 왜곡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역사의 아픈 잊어버리고 싶은 굴욕적인 이런 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었고 수치스러운 일도 겪었겠지만 그런 거를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직시되고 회피하고 분칠해갖고 딴 얘기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역사도 사실은 어두웠고 괴롭고 그랬던 역사도 정말로 직시를 하고 저는 사실 조선이 조선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한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 진짜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게 된 것을 오히려 구한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항상 훌륭하게 잘하고 모든 걸 잘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잘했다는 게 아니. 그건 사실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울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무것도 없었다. 조선 정말 처참했었다. 조선의 민중들의 삶 처참했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정확한 아주 냉정하게 직시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도 신사임당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그러한 저의 역사관 그리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그 바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많은 분들과 더 공유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